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성 전립선 통증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립선 통증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라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아직까지 통증이 존재했다는 뜻이고, 초기에 전립선 통증이 여러 가지 노력들, 병원 등에 찾아서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가 약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과가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성화된 통증의 그 원인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치료가 충분하지 않은 건지, 그거를 이제 한학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겁니다. 만성적으로 왜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자, 그럼 통증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까? 통증의 먼저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세포가 손상된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 통증이라는 건 세포가 손상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그럼 세포 손상은 왜 일어날까? 이거를 이제 찾게 되면 통증이 발생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큰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염증성 세포손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혈성 세포손상입니다. 염증성 세포손상은 주로 감염, 성적인 접촉 이후에 그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아주 많죠. 요 밖에도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자극이라든가 또는 물리적 자극, 이런 자극이 클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학적 자극은 음주가 되겠죠.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만성적인 전립선염에 시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자극이 만성화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결석입니다. 전립선에 석회가 존재하고 이 석회가 높은 농도로 유지가 되면 이게 나중에 결정을 이루면서 결석이 되고요. 결석이 되면 이런 선조직에 뾰족하게 만들어진 결석이 이동하면서 주변에 상처를 만들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외에도 면역 이상, 면역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종의 과잉 면역, 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런 과잉 면역 때문에도 염증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흔히 이런 경우는 장의 변화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그런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이거나 또는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해서 장 누수 증후군 또는 새는 장 증후이라고 하는데, 이런 새는 장 증후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면역이 불안정해지고 과잉 면역이 발생하면서 우리 신체의 면역세포가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이제 면역 과잉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허혈성 세포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허혈성 세포손상의 출발은 뭐냐면 우렬입니다. 우렬. 이 우렬이라는 건 순환부전이죠. 잘 안 흐른다는 건데, 뭐가 잘 안 흐르냐면 우리 혈액이라든가 신경에 대한 이동성에서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전립선에 순환부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위가 어디냐면 그게 골반 저근육입니다. 이 전립선은요, 이렇게 보시면 전립선이고, 여기 밑에 골반 기저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대장이 있고, 여기 이제 치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전립선과 전립선 사이에, 전립선과 대장 사이로 이렇게 혈관도 지나오고, 이렇게 신경도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요 밑에 바닥이 이루는 이 바닥 근육, 이건 이제 골반저 근육이라고 하는데, 흔히 뭐
PC 근육이라고도 하죠. 요 근육이 딱딱해지거나 뻣뻣해지면 내려가는 신경들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판상의 근육 조직이 있는데 그 사이를 종으로 위에서 아래로 혈관도 흐르고 신경도 흐르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너무 뻣뻣해지거나 딱딱해지면 혈관 압박이 발생하고 신경 압박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혈류 감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요 주변이 허혈성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지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포착 현상이라고 해요. 포착. 신경 포착. 신경이나 혈관이 붙잡혔다. 이런 포착 현상의 하나로서 허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포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허혈성 변화는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 첫 번째가 압박이겠죠. 예.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뭐 많게는 8시간, 10시간도 앉아 있는 시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다음에 한 번 앉아 있을 때 2시간, 3시간 이상씩 연장으로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눌려가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눌림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이제 순환 부전이 생기죠. 여기 충분하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흔한 경우가 뭐냐면 전립선의 염증, 전립선의 염증의 반복된 염증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전립선이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붓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뾰루지가 나거나 어느 부위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부위 뭐 이런 손끝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뭔가 찔리거나 그러면 찔린 그 핀포인트만 딱 아픈 게 아니에요. 보시면 그 좀 넓은 면적으로 띵띵 붓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전립선, 특별히 이 아래쪽 중심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붓거나 딱딱해지거나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도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딱딱해지고 부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있다가 또 가라앉다, 염증이 있다가 가라앉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만성적으로 계속 딱딱해져서 영양 상태가 되게 떨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쪽에 비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쪽에 살이 찌시면 그 남성들 경우에는 복부 비만들은 장과 장 사이에 이렇게 함입이 됩니다.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들로 지방이 개입이 돼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변에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루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에 밑바닥 자루기 때문에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그 위에서 뭔가가 더 내려와서 공간 압박을 시켜버리면 여기가 받는 압력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골반 기저근이 딱딱해지거나 뻣뻣해지는 이런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허혈성 변화로 인한 통증들 같은 경우에는 뱃살을 좀 줄인다던가 그러시면은 훨씬 좀 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염증성은 주로 이제 뭐 따끔거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증들이 이제 표현된다 그러면, 허혈성 같은 경우는 주로 묵직하다, 그런 식으로 증상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따갑고 아픈, 그다음에 허혈성은 묵직하거나 저린,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법에 대해서 이 통증이 이제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데 치료법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증의 치료. 자, 통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드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생제, 그 다음에 소염제,
그다음에 이제 관략근 이완제 중에 하나인 알파 차단제, 이 세 가지 약을 일반적으로 드립니다. 이 항생제 소염제 알파 차단제는 우리가 감염에 의해서 어떤 염증성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세균을 사멸시키고 또 상처가 난 것들을 아물게도 하고 소염제가 그러면서 통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관략근도 이완시켜서, 보통 이제 알파 차단제는 소변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그런 도움을 줘서 이런 감염에 의한 염증성 통증은 상당 부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은 한방적으로는 안 온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존의 방법들이 충분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제 물리적 자극, 결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면역 이상처럼 과민하게 이렇게 장애 문제, 과민한 장애 문제로 인해서 면역 균형이 좀 흐트러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건 이런 수단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한계를 갖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순환보전, 이런 과긴장 상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과긴장 상태로 인해서 그 공간을 통과하는 혈액이라든가 신경에 대한 이동성 제한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그 때문에 세균은 없어졌어요. 근데 심지어는 염증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다 됐다. 그런데 통증은 계속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딴 이름을 붙여줘요. 이거는 전립선염이라기보다는 이제 골반 통증 증후군이다, 또는 전립선 증후군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때문에 이제 이 반장 전립선염에 의한 통증은 치료가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료 수단이 적용이 가능한 그런 원인 요건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들을 살펴서 치료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염증성만큼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허혈성, 과긴장으로 인한 이런 신경포착, 혈관포착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골반 기저근의 과긴장 때문에 발생하는 포착을 치료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약물 치료죠. 한방에서 쓰는 약물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느냐. 그리고 약물 치료랑 그 다음에 침구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약침 치료, 세 가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데요. 각각의 접근의 목표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약물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혈류량을, 국소 혈류량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결국 골반 기저근을 유연하게 만들려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혈액량을 많게 해서 말초혈관 확장을 도와줘서 이 주변에 국소 체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유연해집니다. 혈류량이 증가해서 국소량이 높아지면 전립선도 부드러워지고 밑에 골반 기저근도 부드러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혈관이나 신경의 이동성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변에 어찌됐건 부어있거나 딱딱해져 있는 이런 염증성 변화에 대해서는 세포 손상을,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세포 회복에 대한 손상 회복에 대한 노력을 높여주는 그런 약물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염증에 대한 회복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약물 치료로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침 치료. 이 약물 치료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효과를 얻는데 반면에 이 침 치료는
좀 짧은 시간에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얻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침치료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 골반 기저근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이 골반 기저근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 골반 기저근을 조금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요 뻣뻣해진 골반 기저근은 주로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통증은 주로 이 근막 중심으로 발생이 되는데 침을 이렇게 진입을 시켜서 근육에 통점이 있는 그 부위를 직접 자극을 줘요. 그러면 이 정기적인 환경이 바뀌어요. 우리 근육에도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 근육에 전기를 흐르는 걸 이제 측정하는 걸 근전도 측정이라고 하고, 이 근육의 정기적 성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유연해져요. 이 침 치료가 결국은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거죠. 침을 맞으면 근육의 정기적 성격이 바뀌고, 또 하나는 혈액에 이제 보상이 생겨요. 우리가 뭔가를 따끔하게 누르면 처음에는 좀 과긴장 상태, 긴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많은 양의 혈액이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그렇게 신호가 나거든요. 우리가 안마 같은 경우도, 마사지 같은 경우도 국소 부위를 눌렀다가 압박을 줬다가 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시적으로 이제 혈액이 안 흐른 상태가 되죠. 그걸 떼면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침자극도 어느 부위를 자극을 주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해요. 아프니까 긴장을. 하지만 그 이제 이완 빼면 이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혈액량이 많이 차들어가면서 그 상태가 오히려 이완이 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소 부위의 근육 이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침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 치료는 이제 좀 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해서 근육 긴장에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 얘가 유지되는 시간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반복적으로 침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진행해야만 이런 상태 회복이 꾸준히 어느 정도는 그 경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침 치료만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효과성이 떨어지는 걸 약물 치료가 계속 보조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치료들이 없어도 몸에서 자발적으로 이 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침 치료가 있어요. 약침 치료는 주로 이렇게 아까 포착당한 혈관이나 신경, 그 중에서 신경, 이 신경이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벼운 정도로 신경의 염증. 이게 이제 이 가벼운 포착성 신경염이 생기면 이 좀 증상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찌릿찌릿하죠. 찌릿찌릿하거나 막 시큰시큰하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또는 칼로 베이드 다시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서 대부분 아주 증상이 좀 격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염이 발생했을 때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봉독약침입니다. 봉독약침은 이 봉독이라는 것은 벌독이죠, 벌독. 정제된 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피톡신이라고 하는데 멜리틴이라든가 또는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염증성 손상이 있을 때 손상된 특히 신경의 염증을 아주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천연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소염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침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되게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약침 치료는 성격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갖고 있는 성격, 화학적인 약물이 갖고 있는 성격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이게 한방에서 이제 이런 약침이건 침치료를 할 때 혈위를 선택하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혈을 선택할 것인가. 선혈이라고 하는데 선혈의 어떤 원칙을 간단하게 사실은 우리 일반 선생님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세 군데 국소 부위, 일단 아픈 부위를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국소 부위를 국소 부위 혈을 자극하는 치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배경락에
혀를 선택해서 그 지배경락을 자극하게 되면 지배경락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혈이 선택이 하나 있고요. 막 끝으로 지배신경. 이 지배신경은 주로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동맥이라고 하는데 척추죠, 척추. 척추 주변에 지배신경 주변에 경혈을 자극하는 이런 세 가지의 선혈을 가지고 이제 접근합니다. 그러면 이 지배경락 극대화시키는 거죠. 국소부의 영향력을 지배경락이라든가 지배신경까지를 자극을 해서 최대한 국소부위에서 적극적인 혈액의 이동성 또 신경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을 최대한 시켜주는 이런 혈의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치료 결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방에서 특히 그 허혈성으로 발생되는 이런 우려혈성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조직을 유연하게 만드는 치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이런 치료를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증상의 정도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으로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오래 그 증상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개는 이 치료 기간은 약 한 3개월 내외가 보통입니다. 3개월 정도가 보통이고요. 증상이 뭐 아주 심한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의 염증 반응까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조금 더 걸리고 단순하게 통증 중심으로만 그것도 복합되지 않고 그런 분들은 다소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한 3개월 내외의 치료가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결석에 관련된 것도 천연물 중에서 이제 결석을 묽게 하거나 또 배석을 돕는 그런 약물 치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치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교란으로 인해서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과잉 면역들 그런 경우는 이제 장의 그 회복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물 치료의 접근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잘 연구돼서 갖춰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임상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결과를 갖다가 꾸준히 이어온 그런 처방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이런 통증군들을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가 좀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제한적이어서 결과를 충분히 못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이제 너무 거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를 좀 오래 했는데 그 치료에 대해서 계속 자기 증상이 반복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가져갈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 나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의학적 치료에 임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전립선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